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예상 문제가, 풀이하면은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벨 1 그분들을 제가 이제 별도로 해드린다고, 레벨 2 시간에 제가 해드린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시지 말고, 예, 유튜브에 급하면 유튜브 보시고, 그리고, 레벨 2 시작할 때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해드린다고 해서, 왜냐면 또 인원 제한이 또 있고 하니까 또 못 오시면 오셨다가 또 이제 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반갑고요. 예. 그래서 이제 2달 만입니다. 저도 이제 12월 초에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대면이 물론 이제 유불리가 또 이제 개인마다 좀 다 틀리기 때문에, 예, 틀리실 겁니다. 이제 멀리 계신 소장님은 이제 조금 더, 좀 유리했던 그 부분, 예, 그냥, 오지 않고, 우리 수업 들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를 옆에서 체크해 주지 않으면은, 솔직히 시험 보고 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대로 또 안 지켜요. 또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오버가 돼요. 너무. 그게 이제 실제 와서 시험 보는 거랑 아마 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은 아마 여기 계신 소장님들은 정규반에서 오신 소장님들이 가장 많으시라 보겠습니다. 예, 많으시라 보고요. 예, 시험은 어떻게 이제 다 보고 오셨겠죠? 다 보고 오셨겠죠? 시험은 뭐 어땠습니까? 뭐 시험 볼만 하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대표, 우리 박 소장님. 뭐 생각 없이 쓰긴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3, 4개월 하신 소장님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문제 못 채웠겠죠. 예. 순간에 다 그냥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미리 한번 저기다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제가 무조건 채우라고 그랬죠. 채워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점수를 기다려 볼 만한 좀 맛이 있거든요. 맛이. 우리가 채우질 못하면은 이 점수 기다릴 기분이 안 나요. 점수를. 좀 힘들거든요.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수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나름 다 이렇게 다 채우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총평은 급하게 올려드리고, 예, 모범 답안을 준비했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범 답안으로 뭐 정확히 다 써야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다 있습니다. 답안이 쓰는 방안이. 예, 절대적인 답안은 없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랑, 예,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자, 1번. 공사 계약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예. 예, 1번서부터 조금 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그렇죠? 예, 1번서부터 예, 조금 이제 쉬운 문제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1번서부터 좀 불확실한 이거 좀 정확하게 했던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이제 계약제도에서 조금 비슷한 것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정확한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장 사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연장 사유가 되겠구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연장 사유가 되겠구나. 뭐 이런 근무 여건에 의해서 아니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아니면 기타 이런 재난에 의해서 연장 사유가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아마 모든 소장님들이 다 비슷하게는 적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사유니까요. 일단 정의의 개념보다는 일단 뭐 개요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표준도급계약서 일반 조건 17조에 의거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줘야 될 거는 이게 찍힘의 개념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연장 사유를 우리가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공사 기간 연장 사유, 예, 대제목 잡아줬죠. 자, 그럼 1번 자,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여기서 도급인은 발주처죠, 발주처. 예, 도급인은 예, 발주처입니다. 자, 그럼 그 위에 그 동글뱅이 2번에 보면 수급인은 누구죠? 수급인? 이건 시공자죠, 시공자. 예, 수급인. 예, 시공자. 도급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도급자. 예, 도급자나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공사 계약 기간 연장 사유 보시면은 자, 2번에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뭐 이런 그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등등 사유에 의해서 연장 사유가 된다. 예, 적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번 원자재 수급 불균형, 예, 원자재 수급 불균형. 그리고 4번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법령의 제정. 예, 이런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조금 한두 개 정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제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클레임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클레임의 원인. 공기 촉진에 의해서 또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공기 촉진은 뭡니까? 발주처에 해당하는 거겠죠, 발주처.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클레임과 조금 연관이 있는 문제였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로 연장 사유가 이제 계약 상대자의 이런 부도에 의해서, 예, 그리고 보증 이행 업체가 지정해서 이제 보증 시공할 경우도 있는 거죠. 연장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설계 변경,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클레임 3교시의 2번의 문제에 원인에 이게 해당한다.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 연장 사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개수를 뭐 5개 이상 못 적더라도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적어서 우리가 대제목 2번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3, 4번은 뭘로 쓰는데? 자, 그럼 1번에 우리가 개요로 잡을 수 있겠고요. 그럼 공사 계약 기간 연장 사유를 우리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뭐 적게는 3, 4가지, 많게는 5, 6가지 적었습니다. 자, 그럼 뭔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좀 클레임에 대한 내용 또 적어주셨으면은 좀 한쪽 채우기에는 큰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예, 미기출이지만은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닥 충격음 차단 인정 구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규반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예, 재작년에 17, 18, 19회 그리고 그 전에 15회에도 계속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나왔다. 근데 작년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정규반 시간에 제가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까지 탱핀머신과 백머신까지, 백머신도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19회 때. 예, 그래서 다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바닥 충격음 차단 인정 구조로 이제 10점짜리로 나왔고요. 예, 물론 이제 용어로도 예전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무슨 뜸바닥 구조, 우리 용어 예상 문제에도 있었죠. 예, 뜸바닥 구조가 110회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방지제도 이제 85회 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도 그래도 이거 점수가 기본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의 보시고요. 그럼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가 뭔데? 성능 기준에 따라 바닥 충격음 성능 시험의 결과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기관의 장이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다. 예, 그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번, 3번, 4번에서 지금 어렵게 서술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자, 2번에 그럼 다 틀리실 겁니다. 어떤 그 기준을 적으신 소장님도 계시고, 어쩌면 또 뜬바닥 구조를 또 그리신 소장님이 계시고, 아니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제가 또 암기하실 수 있으면 또 안 되면은 그 58dB, 50dB까지만이라도 암기하라고 그랬고요. 예, 그 정도라도 해서 2번 어떠한 부분의 그 시공도, 어떠한 개념도를 적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3, 4번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구사할 수 있죠. 예, 차단 인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기준,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거 암기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모의고사반에서는 그 1등급에서 4등급을 많이 암기하셨거든요. 많이 이제 준비를 시켰고 서술에서도 이게 준비를 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준비를 시킨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등급 기준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그 시험 뭐 시험도 우리가 만약에 2번에 적으셨으면은 우리가 바닥 충격음 차단 인정 구조에 대한 현장 활용 방안 다양하게 대제목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안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상 문제와 모의고사 원에서 이제 기출 서술 문제로 풀었었고요.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이제 이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냈었죠. 층간소음 무조건 이제 나올 예상 문제로. 예. 그래서 조금은 그 이제 공부량이 적으신 소장님도 조금 이제 비슷하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도 10개 채울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PRD 공법입니다. PRD. 예, PRD 공법. 여기서 요건 PRD 공법은 이제 용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출 한번 나왔던 문제죠. 예, PRD 공법은 이제 105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105회 때. 예, 105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지금 그 PRD 공법의 그 정의를 한번 보시죠. 자, 상호 역회전입니다. 내측 한마와 위측 케이싱을 이용해서 한마를 타격하면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 자, 이 공법으로 들었을 때는 이 PRD는 우리 교재에 있는 PRD는 기성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PRD는 크게 봤을 때 기성의 개념도 있고 또 현타의 개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PRD가 뭐냐면은 충격, 이 펄쿠션 로터리 드릴이거든요. 충격을 주면서 회전시키면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타의 개념으로 보면 RCD의 작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시공도로. 시공도로 이번에 우리가 현타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시공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구경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구경이라고 들어가고 또 케이싱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구경으로 굴착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현타를 하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액트 칼럼이나 H 칼럼을 근입해 놓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수위가 많거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액트 칼럼을 요즘 좀 많이 쓰거든요. 액트 칼럼을 쓰는데 수위가 많은 경우 예, 우리가 근입을 먼저 하고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입을 하고 그래서 상부에서 고정을 하는 거죠. 상부에서 용접으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하부를 콘크리트 타설 하부를 기초를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RD의 개념은 기성의 개념도 있고 현타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현타의 개념인데 기초를 선타설하냐 아니면 또 기초로 후타설하냐 이런 개념으로 현장마다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느 그 개념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성의 개념, 우리 교재대로 기성의 개념 적어도 괜찮고, 그리고 현타의 개념을 적어도 괜찮다. 예, 시공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정의. 자, 우리 그 펄쿠션 로토리들에서 우리가 그 정의의 개념 그를 우리가 빼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2번에 시공도 그리셔도 됩니다. 시공도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3번에 여기 적용 지질이나 시공시 이상, 아니면 이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특성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제가 그 모의고사 때는 RCD를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RCD가 이제 서술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RCD의 문제를 풀 때는 PRD랑 항상 비교표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RCD와 비교표를 해주셔서 마무리. 일단 구경 차이가 틀린 거죠. 보통 이제 교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뭐 PRD는 800에서 1200, RCD는 뭐 2500 이상. 그래서 규경의 차이로 우리가 비교표를 4번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시스템 비계입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그 보신 소장님은 제가 이게 서술형 문제로 제가 냈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시스템 비계를 서술형 문제로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가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시스템 비계 동바리가.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리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유헤드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판이 있고 안전 발판이 있고 난간이 있고 그 개념이 이제 비계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동바리의 개념에는 우리가 이런 발판이 아닌 이제 유헤드의 개념으로 또 나가면 되는 거고요. 예. 어쨌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의 흡사합니다. 예. 시스템 비계와 시스템 동바리.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기출의 서술에서 한번 나왔죠. 기출의 114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시스템 동바리의 시공 순서와 시공시 유의사항에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상 문제에 있었고요. 자, 시스템 비계. 지금 그 조립 설치가 용이하며 그 정의해 보시면 구조적 안정성이 용이한 공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조립 설치가 용이하다는 개념은 수직, 수평, 가세제 등의 각각의 부재를 어디서 제작한다고 합니까? 공장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예,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뭐 비계 아니면 조립형 비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뭐 시공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시공도 뭐 그려주실 수 있겠죠. 시공도 여기서 빠지면 되지 않는 게 여기 그 1번의 그 잭베이스, 재킷베이스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그 설치하고요. 예, 그 우리가 수평 확보가 중요하죠.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수평 확보가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수평제와 이거 그림 보시면 수평제, 수직제가 있는데 우리가 시공 순서에 보시면 잭베이스를 설치하고 수직제, 수평제를 설치하는 거죠. 수직제, 수평제를 설치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전 발판, 이런 난간 때 안전 발판을 설치하면서 승강로를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게 시스템 비계입니다. 시스템 비계. 그래서 충분히 시공도를 유추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3번을 비교를 쓰셨는데 3번을 좀 그 시공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설치시 유의사항 써주시고 저는 비교표는 가급적이면 맨 밑으로 달아놓으니까요. 예, 비교표가 밑으로 강간비계랑 당연히 비교할 수 있겠죠. 예, 강간비계랑 당연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스템 그 비계 설치 시 그 유의사항 보시면 뭐 그래도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수직 수평제 직각 뭐 그렇고요. 밑줄 치시고 예, 겹침 이음, 겹침 길이는 3분의 1 이상. 이게 무슨 말이죠? 잭베이스 겹침 길이 제가 이제 시스템 동바리 할 때 항상 그 모의고사 할 때 강조하지만 자, 이제 잭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잭베이스가 이게 보통 600mm 이내입니다. 600mm 이내. 이게 600mm 이내가 기본이고요. 예, 3분의 1 이상 상호 겹침 이음을 하라는 겁니다. 상부간
상부 이 겹침이음이 3분의 1 이상. 그리고 요게 200mm 이상이라는 거죠. 200mm 이상. 요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시스템 동발의 가장 기본이죠. 시스템 동발이 같은 경우는 요 잭베이스랑 유헤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헤드 고정하는 거.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요건 시스템 비계니까 유헤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잭베이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은 간격 뭐 구조 계산 따르고 밑 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경사진 바닥에는 우리가 그 받침 철물 우리가 그 설치해야 된다. 수평 유지가 중요하다는 개념, 그런 개념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죠. 네. 이걸 3번으로 저는 보시고 4번 강간 비계랑 비교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뭐 모든 소장님들이 이거 선택하셨을 거라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예, 좀 상당히 좀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기출 문제인데, 예. 예, 근데 뭐 요즘에 들어가는, 요즘에 그 기법이죠. 요즘 프리마베라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PDM 기법입니다. 자, 정의 보시면은 반복적이고 많은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때 효과적인 공법으로 더미의 2번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더미의 생략으로 빠르고 쉽게 네트워크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공법이 뭐냐면은 ADM 공법에서 PDM 공법으로 바뀐 겁니다. ADM. 예. 우리가 잘 아는 네트워크 공정표. 그 퍼터와 CPM이 ADM입니다. 그 ADM에서 PDM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마디도표 공정표라는 겁니다. 마디도표. 그 마디 안에다가 우리가 그 기입을 한다는 겁니다. 마디 안에다가. 그러니까 변천이 된 겁니다. 마디 안으로. 마디 안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원형과 네모형 노드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우리가 개념도를 간단히 안에 구분을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ADM하고 PDM하고 큰 개념은 ADM은 이제 화살표 일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일방향으로. 그래서 피니시에서 스타트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ADM입니다. 그럼 이제 이 PDM 기법은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방향으로. 자, 스타트 투 스타트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스타트 투 스타트로 갈 수가 있고요. 자, 스타트 투 이렇게 피니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스타트 투 피니시로 갈 수 있고요. 자, 피니시 투 스타트로 갈 수 있는 거죠. 피니시 투 스타트. 여기다 놓으면 헷갈리겠네요. 자, 피니시 투 스타트로 갈 수도 있고요. 자, 피니시 투 피니시로 갈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정도만이라도 시공도에다만 적어 놓으셔도 개념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자, 노드 안에 작업에 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예, 노드 안에 작업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자, 2번 더미의 사용이 불필요하다. 더미의 그 위에 CPM이 그 ADM 기법입니다. 더미가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방향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ADM 기법, 이 CPM은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예, 그 네트워크 공정표 위에 CPM 돼 있죠. 그래서 더미가 이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PDM 기법은 더미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화살표로 다 표시를 네 방향을 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미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3번의 내용이 이게 그 PDM 기법의 발생 그 도입 배경입니다. 이게 컴퓨터 적용이 더 용이하다. 이래서 PDM이 나온 겁니다. 왜? ADM은 화살표 위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겁니다. 컴퓨터 작업이. 예,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노드 안에, 작업을 명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컴퓨터 작업이. 자, 우리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 적은 공사는 굳이 이런 뭐 CPM이면 충분했는데 왜 이런 기법이 나왔냐? 이런 기법이 나온 게 이런 플랜트 공사, 수천억 되는 공사들은 정말 그 공기 하루하루가 몇십억에 해당하는 그 지체 보상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플랜트 같은 대규모 그 공정에서 우리가 관리하려면은 이런 CPM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PDM 기법이 나온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 4번은 뭘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비교표를 우리가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ADM 기법과 PDM 기법의 비교표로 우리가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내한 촉진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온 겁니다. 예. 111회 나왔습니다. 111회. 예, 내한 촉진제. 예, 용어 시간에 이제 수업했고요. 개념도 보시면은, 자, 콘크리트 중에 수분이 마이너스 3도씨 정도까지 동결하지 않게 하고, 저온 환경에서도 지연을 일으키지 않고 경화를 촉진시킨다. 결국은 우리가 응결경화 조절제에 우리가 장판지에 촉진제, 지연제, 에서 그 내한 촉진제, 그 촉진제 그 종류의 분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촉진제의 개념이겠죠. 예. 그래서 그 2번 이런 시공도 그래프지만 그 시공도 그래프는 제가 그래프는 좀 그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암기가 돼야 되는데 X선, Y선 이런 그 축을 이제 기재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개념들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초기동해 방지의 개념들을 해놨고요. 자, 촉진제의 이런 특징과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촉진제의 개념을 알면은 우리가 또 이것도 지연제와 같이 또 비교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자, IPS 공법입니다. 예, 정규반 때 뭐 수업해드린 내용이고요. 예상 문제도 있었고, 뭐 모의원에서 서술형에도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모의고사에서는 IPS도 계속 이제 문제를 풀었던 내용입니다. 예. IPS 공법. 자, 정의 보시면은 그 IPS 띠장을 사용하는 거죠. 설치 뒤 PS 강선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했다. 요 말이 인장력, 이런 긴장을 줬다. 요게 빠지면 안 되겠죠. 예. 프리스트레스. 그래서 벽체를 지지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평면을 그리시든 뭐 어떤 그 띠장의 단면을 그리시든 뭐 돈을 맞춰서 이제 시공도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특징. 자, 뭐 다 조용 내용 써야 되겠죠. 이 공법의 특징. 뭐 작업 뭐 이번에 보시면 작업 효율이 향상된다. 뭐 사용 강제의 회수율이 높아 경제적이다. 물론 소규모 공사에는 경제적이 아니죠. 이건 대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강제 회수율이 높다. 이런 개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 이 개념. 예, 적용 방안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제 비교표를 또 이렇게 작성하라 했었죠. 예, 그래서 IPS 공법과 또 이런 기본 버팀대, 스트러트 공법의 또 비교표 또 작성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스트러트 공법, 시공성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죠. 예, IPS 하면은 우리가 포스트 파일 자체가 혁혁하게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흙파기 지하 흙파기 작업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스트러트 있으면, 포스트 파일이 있으면은 공투 장비가 들어가서 그 현장 특히 복공 밑에는 뭐 더 어마어마합니다. 또 보강 또 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포스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공성이 상당히 물론 단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IPS가 나왔으면 이런 공법이 나왔으면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지 단점을 부각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모든 소장님들이 뭐 이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윤 교수님이 용어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도 들었는데, 용어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지하층 공사할 때 강제입니다. 강제 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접합 방법입니다. 접합 방법. 어떻게 접합시키는데, 예, 접합 방법. 예. 까다롭죠? 예, 공부를, 시공도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눈으로 실제로 보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이게, 왜냐면 그림도 시공도도 없이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도 이게 없는 내용이고, 까다로운 내용이죠. 예. 예, 처음에 이제 특히 시공 경험 없으신 소장님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를 한번, 답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어떠한 정의의 개념보다는 보의 접합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보의 접합 방법. 자, 이런 방법이란 그런 단어가, 어떠한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행해지는 어떠한 방식, 그러니까 이제 무슨 순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2교시의 6번 보시면은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의 시공 방법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예. 같이 보십시오. 옆에 분석표랑. 보시면 그 방법이 결국 뭡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 자,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뭐 이거 우리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있다 하고 표현을 해준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간단한 그림 단면하고 평면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1번은, 저는 2번의 대제목을 그러면은 보의 강제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접합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대제목을 잡겠습니다. 접합 방법 보시고,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리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H빔으로 이제 H칼럼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고요. 자, 기둥 H칼럼이 들어갔고요. 철근 콘크리트 보가 와서 어떠한 이음이 돼야 됩니다. 이음이. 예, 어떠한 이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브라켓을 이렇게 좀 세웠는데요. 예, 브라켓을 세우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철근 받침대를 우리가 현장 용접을 합니다. 현장 용접을. 예, 철근 받침대를 우리가 현장 용접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좀 더 조금 크게 그렸네요. 다시 조금. 자, 이렇게 현장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철근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에 갈고리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프렌지 부분은 위에다 이렇게 얹혀질 수 있습니다. 자, 프렌지 부분이 이렇게 얹혀질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평면으로 한번 볼까요? 평면으로. 자, 평면으로. 단면이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스티프너의 개념입니다. 스티프너의 개념으로 현장 용접을 합니다. 현장 용접을.
현장 용접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철근이 와서 그래서 앙카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앙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용접도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용접. 그래서 철근 바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용접으로 마무리한다. 용접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거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철골보에 대한 이런 브라켓을 이제 또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장에서 이렇게 철근 바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앙카로 꺾고 들어가든가 요건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요 안에 그 오픈구겠죠, 이게. 요 이해되시죠? 오픈구. 예. 그러니까 이거 스테프너의 개념입니다. 스테프너의 개념. 스테프너의 개념 이 안에 오픈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앙카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용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용접. 예, 바로 용접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공 방법. 예. 이제 H 파일 일단은 정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정 위치를 잡고 이런 철근 바지를 용접하고 자, 우리가 이제 철근을 현 위치에다가 용접하려 하는데 지금 원래 용접 철근을 사용을 용접할 때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접 철근을. 용접 철근을 사용해야 되겠죠. 용접할 때는. 예, 그게 조금 이제 표준 시방서랑 콘크리트 구조 설계 시방서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철근 용접 철근 그리고 용접 철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설계기준 항복 강도가 125%가 우리가 발현이 돼야 됩니다. 설계기준 항복 강도가 125%가 발현이 돼야 된다. 이래서 보의 접합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단면도나 이런 평면도 하나 그려주셔가지고 접합하는 방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겁니다. 기둥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이 되는 거거든요. 타설돼서 묻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이 이렇게 묻혀버린다. 그래서 기둥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 올라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시공도를 그려주시고 보 접합 방법, 정 위치를 잡고 철근 용접서부터 그리고 이런 비파괴 검사서부터 이런 개념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그리고 만약에 한쪽을 적지 다 채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대제목 잡아서 하나 또 잡아주시는 거죠. 예, 현장 시공 시 고려 사항으로 해서 또 이제 한쪽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풀기가 이 문제도 조금 1교시에선 좀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예, TMCP 강입니다. TMCP 강. 예, 이것도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문제 냈었었죠. 예, 실전 모의고사. 예, 이거는 예상 문제, 모의고사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예, TMCP가.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TMCP가. 예. 영문으로 이게 보시면 둘째 줄에 보시면 개념이죠. 온도를 제어해서 이런 제어 아변을 통해서 강제, 셋째 줄 보시면 강제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강제의 기계적 성질. 예, TMCP 강입니다. 그래서 2번 이 그래프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고요. 예, 0.85%에서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면서 탄소 당량이 늘면서 신장률이 저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제조 원리 개발 배경 이렇게 교재대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끊어놨는데 요것도 이제 4번에 보시면 TMCP 강하고 이런 다른 강, 이런 고장력 강, 내화 강 이런 것도 비교도 될 수 있고요. 모의고사 정도에서 공부가 좀 되신 소장님들은 이게 탄소 당량과 이제 연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탄소 당량. 그래서 탄소 당량 공식이 있습니다. 예, 탄소 당량도 이제 그래서 공식도
모의고사 반에서 많이들 외우고 계십니다. 예, 제가 탄소당량도 시험 문제도 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식 쓰시는 소장님도 아주 좋죠. 이런 공식을, 그 탄소당량 공식을 외웠을 때 이런 데 써먹는 거죠. 이런 데다가. 예. 그래서 모의고사 반에서도 풀었었고, 이건 뭐 계속 풀었던 문제라, TMCP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게 이제 그 10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109회. 예. 자, 10번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 자, 타워크레인도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119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텔레스코핑, 그 118에 텔레스코핑하고 119에 25점짜리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도 타워크레인에 대한 조금 그 어려운 문제도 한번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도 한번 넣어드렸는데, 이것도 뭐 모의1, 모의2, 뭐 타워크레인 다 풀 수 있게 해봤었고요. 예상 문제에도 넣어있던 문제고, 이게 이제 이제 서술에 관한 내용이죠.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 서술에 관한 내용이죠. 서술에 나왔던,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이게 타워크레인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이니까, 요게 이제 찍힘입니까? 포괄적입니까? 예. 찍힘 문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찍힘 문제, 타워크레인. 그러니까 설치 시 계획할 때 고려사항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타워크레인 설치 계획 시 고려사항. 제가 타워크레인은 어떻게 정기반 때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빼놓으라고 말씀드렸어? 자, 어디죠? 자, 설치할 때 아이템 빼라고 그랬죠. 설치할 때. 그리고 운영하면서 아이템 뺄 수 있다고 그랬죠. 운영하면서. 그리고 해체할 때 아이템 빼라고 그랬습니다. 해체할 때. 물론 이게 세 개가 포괄적으로 다 운영이죠. 운영. 포괄적으로 다 운영이죠. 운영. 예, 포괄적으로 운영이고, 설치할 때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고요.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설치할 때 기초 시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빼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초 시공할 때도. 자, 이런 보시면은 설치 계획 시 고려 사항이니까 결국은 앞에서 설치할 때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거죠. 설치할 때. 빼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쓰신다 하면은 개요로 쓰시면 됩니다. 예, 타워크레인 설치 시 고려해야 된다. 그 내용 쓰시면 되고, 2번에 이런 배치도를 그리면서 이거 대제목을 설치 계획 시 고려 사항 보시면 4번에 있네요. 설치 계획 시 고려 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계획 시 고려 사항 바꿔 주시면,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종 선정 시 고려 사항에도 아이템이 다 계획 시 고려 사항이니까 그 위에 보시면은 기종 선정 시 고려 사항이면 다 경제성, 안전성, 장비 효율성, 사이클, 클라이밍 능력 다 이게 배치 시 고려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배치 계획 시 유의 사항에도 보시면은 고려 사항으로 쓰셔야 됩니다.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대제목 쓰신 대로 스톡야드 확보해야 되고, 간섭, 그다음 클리닉한 레벨차 당연히 주는 거고, 회전 시 이격거리 또 확보하죠. 또 일반적으로 2m죠. 물리적 통제 어려울 경우 충돌 방지 시스템. 뭐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아이템화해서 그림 그려주면서 채우면은 한쪽 채우는 거는 이거는 별 큰 무리가 없겠죠. 예.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예, 현장에서 쓰지 않으셨으면은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작성하기 일반적인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좀 고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부칠로 하는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폴리우레아 방수입니다. 폴리우레아 방수. 자, 이거 내용 보시면은 이런 이소시아네이트, 폴리 이런 어렵습니다. 그런 말 안 적으셔도 되고요. 예, 주제 여기서 보시면은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주제와 경화제입니다. 주제와 경화제. 경화제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두 번째 줄에 바탕면에 도포하여 이음매가 없는 연속 방수층을 형성한다.
그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시공하셨던 분이면 당연히 주제와 경화제를 고압 스프레이로 사용해서 표면에 분사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 이렇게 해갖고 적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핵심은 이거는 이액형이다. 그러니까 주제 경화제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원액입니다. 원액. 원액. 그게 일액형입니다. 일액형. 원액 갖고 그냥 바르는 게 일액형이고요. 이거는 이액형입니다. 경화제를 같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액형입니다. 이액형. 예, 경화제. 경화제를 넣어서 우리가 이런 고압 스프레이로 뿌렸다. 이렇게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되겠죠. 고압 스프레이. 그리고 뭐 이거 옥상 아니면 지붕, 뭐 지하, 뭐 수영장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구상을 했다. 고압 스프레이. 그럼 뭐 시공도도 간단히 우리가 그리실 수 있는 거겠죠. 시공도도 뭐 어떠한 뭐 옥상이나 아니면은 뭐 지붕이나 해주셔 갖고 고압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나가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그리고 이런 그 시공계 아니면 그 시공 순서를 우리가 표현을 간단히 해주시던가 아니면 지하 뭐 이런 그 뭐 수영장 뭐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프레이 작업으로 조그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이런 그 시공도를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고압 스프레이로 분사한다. 자, 그러면 고압 스프레이로 쓰는 겁니다. 이놈은. 이렇게 고압 스프레이. 고압 스프레이로 이런 분사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시공도. 예. 왜?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정도까지 알고 이 정도까지 알 정도면은 3, 4번은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1번 시공, 1번 정의 쓰고 2번 시공도 그렸으면은 자, 3번 특성이나 시공 순서까지는 우리가 뭐 시공 순서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죠. 뭐 바탕 처리하고 뭐 프라이머 도포하고 그다음에 분사하고 코팅하고 끝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그 비교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스프레이, 고압 스프레이로 뿌리기 때문에 경화제가 들어가고 고압 스프레이 뿌리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 그냥 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경화 시간이 보통 30초 정도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일반 그 우레탄 이런 건 한 4-5시간, 5-6시간 정도 가는 거니까 이런 그런 비교표 될 수도 있고 뒤에 이제 그런 에폭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에폭시. 우리가 그 2교시 6번이죠. 6번에 이런 에폭시. 에폭시가 나온 것도 이거랑 또 비교표. 에폭시 도료랑 또 비교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이건 그 이액형으로 이제 그 고압 스프레이로 뿌리지 않으면은, 그런 내용을 알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그냥 방수의 개념으로 쓰면은 아무래도 기본 점수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표 충분히 폴리우레아 아니면 우레탄 방수랑 이런 경화 속도 아니면은 이런 경제성 당연히 고가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같이 비교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12번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거를 손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 보신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런 어려운 문제 하나 있으면은 상당히,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13문제에서 10문제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매회차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내가 공부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못 쓰죠. 우리가 창호, 스케줄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일반 시공도 제대로 지금 공부가 안 되는데 못 하죠. 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면. 예,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12번,
창호공사의 하드웨어 스케줄입니다. 예, 이건 뭐 참 어렵습니다. 뭐 하여튼 창호 종류에 따른 이제 부속 철물의 이런 수립 계획을 세운다. 요 개념으로 한번 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예, 창호공사의 하드웨어 스케줄. 그래서 창호공사가 한번 창호공사가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기출문제. 그래서 용어 그 문제 그 하드웨어가 그 실린더랑 그 피벗 힌지하고 플로우 힌지 이런 게 이제 하드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창호공사의 내용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크리프도 일주일 전에 실전 모의고사 풀었습니다. 같이. 예, 풀었고 예상 문제도 있었고 설명도 해드렸고 예. 그리고 이건 또 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계속 풀린 그 용어입니다. 예, 모의고사에서도 뭐 기본 문제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6회 때 나오고 이제 보통 3번 이때까지 3번 나왔는데요. 106회 가장 최근이 106회입니다. 106회 나오고 지금 이거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그래서 문제를 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문제 그 채점을 한 40여 분 가까이 되는데도 이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리시더라고요. 아직. 예, 이 그래프의 개념을 아시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면서 나오는 건데 과연 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셨겠죠. 당연히. 예, 이 그래프를 예, 정규반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자, 정의 보시면은 뭡니까? 콘크리트가 하중은 변함이 없는데도 하중이 변함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 변형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요거는 또 이제 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뭐 기본 개념 아시리라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예, 크리프 현상. 그래서 제가 탄성치마, 안밀치마, 2차 안밀치마에서 같이 또 비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2차 안밀치마는 뭐야? 하중을 제거해도 치마가 계속 되는 현상. 그게 2차 안밀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하중이 변함이 없어도 변형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 예, 그래서 이건 크리프 현상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특징, 영향을 주는 요인, 크리프 파괴. 이렇게 대제목 3, 4, 5번 잡았는데요. 뭐 이대로 다 못 쓰셔도 뭐 특징, 아니면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안 좋은 거겠죠? 재배시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대책은 뭐죠?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반대로 요인을 썼으면은 대책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지금 13문제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예, 힘듭니다. 일단은 뭐 시험을 이제 지금 처음 보신 소장님이나 아니면 두 번째 보신 소장님도 계시겠는데요. 자, 항상 매회가 쉬운 문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만 했으면은 뭐 한 7문제 정도는 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커버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한 3문제 정도는 억지로 내용 한번 만들면서 쓰는 거고 3문제 정도는 내 모르는 문제다. 요렇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양이 많으면은 이제 보통 한 10문제까지도 근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소장님들은 그래도 아직은 3, 4개월 되신 소장님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량이 내가 조금 더 안 되고 적어서 많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 한 바퀴 다시 돌면은 다시 돌 때 그런 고통은 있지만은 한 번 다시 돌고 다시 문제를 접해보면은 훨씬 더 문제의 이런 중압감이 많이 덜해집니다. 용어에 대한. 그래서 공부가 아직 조금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쉬워도 마찬가지고 어려워도 마찬가지고 몇 명의 인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더 후하게 주냐 조금 더 덜 나오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많이 뽑으면 점수가 조금 더 나올 것이고요. 또 적게 뽑으면 또 점수가 조금 더 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상 첫 해 인원을 좀 많이 뽑았으니까 요즘 그래서 몇 명 뽑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제를 다 작성하셨으면은
예, 한번 내 문항을, 내가 지금 작성한 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인이 시험 보신 것들을 한번 그 내용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제목을 잡아보고 내가 어떤 대제목을 잡았다. 한번 해서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술은 찍힘에 대한 아이템을 한번 제가 구사를 해보는 겁니다. 찍힘에 대한 아이템. 그러니까 다른 그 개요나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으시고요. 답안을 쓴 아이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나름 작성해 보시고, 나는 그거 쓰기도 힘들다. 나도 시험 봐서 손가락 아주 떨어져 나갈 것 같다 하시면 워드로 하십시오. 워드로 치셔도 됩니다. 예, 워드로 딱 쳐보셔도 내가 이렇게 작성했구나 해서 한번 시험 항목별 문항 점수가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면은 예, 조금 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이 열세 문제에서 조금, 나름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12번 창호공사의, 하드웨어 스케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그리고 폴리우레아 방수. 요것도 어려웠던 문제. 11번도. 그리고, 1번 공사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나 8번 강제 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부의 접합 방법은 서로 좀 내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작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렵게는 10문제를 또 작성을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문제들이 지금 그 기출문제가 지금 용어 기출문제가 6문제고 서술에서 나온 기출문제가 3문제거든요. 그러면 순수 기출만 9문제입니다. 9문제. 예. 그 정도 다 나옵니다. 순수 기출문제가 요즘 7개 이상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출 자꾸 강조해드리고 서브노트 작성하고 자꾸 키워드를 자꾸 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꾸 기출을 자꾸 접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니까요. 자, 용어를 이렇게 마무리 보시고, 자, 다음에 서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술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2, 3교시는 4개 선택하기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2, 3교시는. 근데 4교시만 조금, 1교시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2교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도심지 공사에 적합한 역타공법 중 BRD와 SPS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제가 예상 문제에서 지침책이 개정되면서 BRD를 넣어놨었죠. BRD.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BRD에 대해서 예상 문제에서. 그리고 SPS는 지금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넣어서 시험을 같이 일주일 전에 봤었고요. 어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의2에서도 같이 이제 문제를 풀었던 내용입니다. 모의2에서도. 예. 그래서, 많이 접해본, 예. SPS가 또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 SPS가, 어법이 이제 110회 때 나왔었고요. 그 문제를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문제 같이 비교 설명하는 건 또 11년도 94에서 이제 CWS랑 이제 비교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BRD랑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의2에서 하신 소장님 말씀이 문제가 2개 나왔는데 이 문제 2개가 이게 찍힘이 아니라 포괄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찍힘 포괄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딱 뒀는데 포괄적인 2문제가 나오니까 답안지 구성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 순간적으로. 예, 그런 문제가 있지, 당연히 이제 발생되겠죠. 포괄적 찍힘의 개념이 없으면 그냥 막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만 써내려가면 되는데,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계셨으면은, 그런 문제가,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잡아볼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개요 잡았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대제목 깔아보겠습니다. 대제목 포괄적인 거는 몇 개 하라고 그랬습니까? 9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에서 최소 7개 깔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개요 이렇게 잡았고요. 예. BRD 공법은 뭐 이동식 브라켓 거푸집 지지트를 설치해서 시공하는 공법으로 거푸집 지지트를 하강시켜서 현수 하강시켜서 하는 역타 공법. SPS는 탑다운의 문제인 이런 그 조명 한계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발된 사용 빈도가 높은 공법. 1번 개요 잡았죠. 자, 여기서 지금 2번의 역타 공법의 분류까지 잡았는데 제가 이게 대제목 잡으면 이것까지 뭐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BRD하고 SPS 두 개나 대제목 잡아서 해야 되는데 뭐 이 두 개 해주기도 바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3번 BRD 해갖고 1번 공법 개념, 그 공법 특징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 같으면 이제 대제목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대제목. 왜냐면 우리는 대제목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자, 대제목. 그러면 3번. 1번의 개요 아니면 2번의 역타 공법 분류 했다 하면은요. 그럼 3번 하면은 BRD의 공법, 공법의 개념 이렇게 해갖고 시공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시공도. 그리고 정의 또 쓸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BRD의 그 특성. 처음 나온 문제는 우리가 세세하게 모르잖아요. 이 공법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문제들은 이 공법의 개념을 알면은 시공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BRD의 공법의 특성 이렇게 우리가 그 작성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SPS로 넘어와도 되겠죠. SPS로. 예, BRD 정도는 처음 나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한 두 개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SPS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럼 SPS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SPS 저것도 저는 그냥 그 대제목으로 잡겠습니다. 대제목으로 자 1번의 SPS 공법의 분류 이거를 5번 대제목으로 5번으로 잡아서 SPS 공법의 분류해서 업업, 다운업, 탑다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포괄적인 문제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안 그랬죠. 대제목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를 만들든 뭐 어떻게 그리든 아이템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대제목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공 순서는 넘어가고요. 너무나 할 게 많으니까. 자, 5번에 쓰면 그 뭐 시공 순서 해도 되고 6번에 아니면 6번에 시공시 유의사항 뭐 그림 한두 개 그려 정도 그림 그려서 작성할 수 있겠고요. 그럼 7번에 왜냐면 두 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대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3쪽 안에 아니면 속도가 느리면 2.5페이지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BRD와 SPS 공법에 간단히 또 이렇게 비교 설명 이렇게도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BRD, SPS 무슨 개발 방향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제목 잡으면서 결론 이렇게 잡으시면 충분히 대제목 깔고 BRD의 개념을 알면은 예, 그런 개념 현수 하강한다 그런 개념을 알면은 SPS는 뭐 공부가 안 되신 소장님 같으면 모를까 공부를 하신 소장님은 충분히 다 이거 대제목 깔고 적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충분히 모의고사에서는 연습도 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모의2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우리 그림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도에. 네, 그림도에 있는 문제고요. 똑같은 문제 풀었습니다. 모의고사. 우리 예상 문제에도 있었고요. 네, 층간 방화구획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방화구획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 보시면 이번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이게 찍힘입니까? 포괄적입니까? 방화구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대제목 깔아보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개요 잡았고요. 1번 개요. 자, 2번에 그럼 방화구획이니까 왜 방화구획이 필요하냐? 왜 도입 배경? 아니면 필요성? 방화구획의 요구 성능 해서 2번의 대제목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3번 방화구획의 법적 기준. 요것도 지금 처음에 정규반 하시는 소장님들은 이걸 어떻게 그 암기해서 써 하지만은 모의고사 때는 그냥 다 암기하는 겁니다. 예. 다 암기했습니다. 예. 뭐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이거 암기해서 숫자 적으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암기하라 했습니다. 모의2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용도별 구획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면적과 층별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면적 층별해서 자, 면적은 10층 이하 그럼 1000회배 그리고 11층 이상은 200회배 그리고 불연지의 경우 500회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자동 소화 설비가 있으면 곱하기 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닥 면적은 600회배고 불연지 있는 경우 1500회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층별은 뭐야? 3층 이상, 지하층은 층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암기 다 했습니다. 모의고사, 모의2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암기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거 똑같은 문제도 풀었고요. 예. 그래서 암기.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을 적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대제목 3번 잡았으면 이제 4번. 이게 3번하고 4번을,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하면 또 이렇게 대제목 깔아서 다른 내용으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여기서는 건축물 층간 화재 확산 방지 방안으로 나와 있고요. 요게 그 길잡이 책에 보시면 이게 또 방화구획 방법입니다. 이게 방화구획 방법. 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지만 이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또 이게 보시면은 이해도 되고. 자, 우리가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우리가 그 그림도에서 그림 그려져 있는 건 그거 밑에 있는 겁니다. 층간 화재 확산 방지 시공 방법. 요게 이제 종류별 특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길잡이에서는. 또 이제 도에서는 층간 방화 구획 방법.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려주면서 뭐 방화 몰탈, 방화 실란트, 무슨 방화 보드 해서 한두 개만 그림 그려주면서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제목 잡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제목을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 1번의 개요, 2번의 무슨 방화 구획에 대한 필요성, 도입 배경, 아니면 그 요구 성능 잡았으면은 3번의 법적 기준, 4번의 화재 확산 방지 방안, 그리고 5번의 층간 화재 확산 시공 방법, 뭐 종류별 특징, 5번 잡으셨으면 자, 6번은 우리가 또 화재 확산 방지 구조의 또 기준이 있거든요. 층간 우리가 우리나라가 400 이상입니다. 요 개념도 화재 확산 방지 구조의 개념이 있거든요. 커튼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외벽 그 드라이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있으면은 우리가 화재 확산 방지 구조 해가지고 400mm 이상, 400mm 이상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긴 당연히 그 층간 방화구에 실시하겠죠. 층간 방화, 층간 방화 실시하는 거고, 요게 400mm 이상 화재 확산 방지 구조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또 대제목 잡아서 이거 모의2에서는 이제 요거까지 쓰라 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그래서 불연제로 중불연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이 필요 없지만 미사용 시 이런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그래서 매층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매층마다 400mm 이상 해서 외장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400mm 이상. 그러면 이거는 뭐 외단열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외단열? 외단열 할 때는 이게 묻히는 겁니다. 외단열 할 때는, 우리가 기본 단열재가 그냥 그대로 여기 올라가는 거고요. 그대로 올라가고, 외부 이제 흙기치 뿌리는 겁니다. 외부. 외부 이렇게 마감 들어가는 겁니다. 외부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선. 네, 이렇게 시공합니다. 네.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화 석고보드 12.5T나 이제 미네랄 룰 그런 걸로 이제 시공합니다. 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정도 이렇게 같이 또 대제목 잡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있던 그 대제목 하나 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니면 개발 방향, 발전 방향, 아니면 현장 경험. 그래서 대제목 하나 또 추가해 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마무리 지시는 겁니다. 자, 층간 방화구에 요게 지금 그 똑같은 문제는 그 85회 때 나왔었고요. 요 근래 층간 화재 확산 방지 방안에서 11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114회.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렸습니다. 모의2에서.
그래서 예상 문제에도 넣어놨고요. 자, 3번입니다. 2교시에서 선택해서 풀기가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요 3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다 그 개인마다 틀립니다. 개인마다.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했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 설계에 따른 부재별 내진 배근에 대해서 이것도 뭐 책엔 있습니다. 뭐 기둥보 슬라브 뭐 해갖고 우리 그 길잡이 체계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워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쓰느냐, 그게 문제겠죠. 뭐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그림 그려 보셨으면은 뭐 쓰시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예상 문제 할 때 사실은 그 내진 철근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진 철근, 내진 철근만 말씀드렸지. 요 내용까지는 암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 뭐 이건 뭐 개인의 암기가 상당히 크다, 암기력이. 예. 내진 배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둥보 슬라브 어떤 내력벽 이렇게 나눠지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위에 그 엑스트라로 내진 설계 기준이 2층 이상의 200캐베 이상이죠. 200캐베. 이거 500캐베는 이거 좀 목조입니다. 목조. 200캐베. 일반 건축은 이제 강화됐죠. 17년에. 내진 설계. 그래서 내진에 대한 문제도 한동안 좀 안 나왔다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한동안. 요 근래 나오지 않았었는데 내진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3번이 가장 좀 까다롭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방안을 단계별 타설 전중 후로 설명하여라. 뭐 1000명이면 1000명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겠죠. 어떻게 레이아웃을 갖추고 어떻게 표현력을 갖추고, 예?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 똑같은 문제는 예전에 나왔었고요. 전중으로 따지면 79회인데 우리 예상 문제에도 있었죠. 똑같은 문제죠. 예상 문제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요거 예상 문제 똑같은 문제 있었고요. 모의2에서도 똑같은 문제 이것도 풀어봤습니다. 모의2. 모의2에서 똑같은 문제 풀었고요. 예. 예. 모의2에서도 똑같은 문제 이거 그 그림도에 있는 문제 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시험에 122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시험. 전시험에 콘크리트 타설전 확인 조치사항 뭐 다 똑같은 문제죠. 콘크리트 이건 전만 물어본 거고 이거는 전중 후 물어본 거고. 예, 콘크리트.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개요, 1번 흐름도 플로우 차트 해줬고요. 자, 3번 타설전 품질 관리 아이템화 시키는 겁니다. 예, 아이템화 시키면서 하는 내용은 자꾸 저랑 모의고사 풀면서 같이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아이템에 그 질문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 아이템에. 자, 그 다음에 4번 그 타설 중 품질 관리 했는데요. 자, 타설 중에 보시면 자, 슬럼프, 압축 강도, 염화물, 공기량 이건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품질 관리는 품질 시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설 중에도 무엇을 하는지 철근도 봐야 되겠고 거푸집도 뭐 체크를 해야 되겠고 타설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짐도 잘해야 되겠고 예? 이런 그 운반 시간도 준수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타설 중에도 시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건 모의2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만 적지 마시라고. 자, 그리고 타설 후. 자, 품질 관리. 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타설 전중으로 나눠서 아이템 배치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네, 이거 용접 그 결함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관리 방안과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이거 용접 결함은 종류랑 방지 대책 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원에서도 문제 냈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같이 풀었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도 풀었고요. 왜? 지금은 용접 변형 결함의 종류는 안 물어봤지만 변형은 제가 115에 나오고 119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접 결함이 112에 나와서 이제 한 10회 됐기 때문에 용접 결함은 무조건 그 공부해야 된다. 정기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품질 관리 방안이죠. 자, 넘겨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제목 2번 잡아서 용접 결함 및 변형의 종류를 쓰셨는데 이거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이제 그 우리가 한번 그 참고해서 보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밑에 3번에 보시면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요걸 쓰시는 거예요. 요거를 품질 관리 방안. 자, 품질 관리 방안은 제가 용접 여기서 결함과 변형의 품질 관리 방안이 결국 뭐겠습니까? 시공시 주의사항이죠. 방지 대책이죠. 어떻게 그 용접 결함을 방지하고 용접 변형을 방지하냐. 그럼 용접 결함은 뭐죠? 용착 금속에 대한 결함이라고 그랬고, 용접 변형은 뭡니까? 부재에 대한 변형이라고 그랬죠. 부재에 대한 변형. 그래서 장판지 제가 암기했지 않습니까? 예리한 자네 뒤돌아볼 용기가 없다. 이순재 A, B 공부를 했다. 그거 해서 암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거 쓰시면 되고, 또, 비파괴. 빠지면 안 되죠.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빠지면 안 되겠고, 과연 여기서 제가 정밀도, 용접부 정밀도를 쓰신 소장님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용접부 정밀도. 제가, 정밀도는 3가지 있는데, 제품 정밀도, 시공 정밀도, 용접부 정밀도 있다고 그래서, 공장 제작이 나오면 제품 정밀도 써야 되고, 그리고 조립 시공이 나오면 시공 정밀도 써야 되고, 그리고 용접이 나오면 용접부 정밀도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과연 그 쓰신 소장님이, 계실런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접 변형의 대책도 우리가 또 섞어서 써줘야 되겠죠? 예, 용접 변형. 그 억적 같은 역순이 냉가스 많고 피가 난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한 가지 빠졌네.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답이 안전대책이 빠졌지. 안전대책. 안전대책. 요거 빼먹고 쓴 거네. 빼먹고. 이걸 딱 봤을 때 빼먹고 그렇게 빼먹지 말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빼먹지 말라고. 빼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안전대책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안전대책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재예방에서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2차에서 화추화를 먹었더니 감기가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전대책이에요. 재예방. 왜 그걸 별도로 왜 해줬냐? 재해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바로 쓰라고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상기후. 그 다음에 2차니까 차광. 그 다음에 화재 예방. 화재에도 조심해야 되겠고, 2차에서 화추. 자, 추락을 또 방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 예방이니까 또 화상 예방이 있겠네요. 화상 예방. 그 다음에 감전이 있겠죠. 감전. 감기가 들었다. 자, 환기. 자, 그래서 2차에서 화추화를 먹었더니 감기가 들었다. 술을 먹었더니 감기가 들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정규반에서 기억나십니까, 이거? 예, 해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거 해드렸으면 뭐 하겠어요? 써야 말이지, 이거. 그 안전대책에. 이거를. 예, 쓰는 겁니다. 뭐 이상기후에 태풍, 뭐 풍우설 금지 주의해야 되겠고, 차강, 뭐 색안경을 써야 되겠고, 화재를 예방해야 되겠고, 추락 방지해야 되는 거고, 또 화상, 뭐 장갑 끼워야 되겠고, 또 감전에 주의하면서 이런 환기, 이런 내용들을 써주는 거죠.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도 별도로 이거 예전에 나왔던 용어로 나왔던 겁니다. 조립 및 안전대책 해갖고.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런 결함이나 변형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건 뭐 대책의 품질 관리 방안이니까 충분히 모든 소장님들이 쓰셨으리라 보겠습니다. 대신 비파괴 들어가줘야 됩니다. 비파괴 검사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문제 6번. 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의 시공 방법 및 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20년에 그 에폭시 도료,
해서 작년에 시험 10점짜리로 나왔었고요. 자, 113회에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에폭시 도장의 하자 유형별 원인과 대책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13회에도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의 시공 방법 물어봤고, 하자 발생 원인 물어봤고, 대책 세 가지 물어봤죠. 자, 그럼 완전 찍힌 겁니다, 이거. 자, 3번의 시공 방법. 뭐, 다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공 방법. 이거 못 적겠습니까? 뭐, 바탕 처리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그럼 여기서 시공 방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떠한 방식입니다. 순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런 방법은. 자, 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자, 여기는 대제목을 같이 잡으셨는데 따로 잡으셔도 됩니다. 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도막면, 박리, 들뜸, 뭐 아민 브러싱 이건 습기죠. 수분이 있어서 도막하는 이런 이색 이런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종류는 물어보진 않았죠. 종류는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 발생 원인을 물어봤어요. 원인. 더 쓰기 편한 거예요. 예. 뭐 바탕 처리 불량, 구조체, 물원 함수율 과다 뭐 다양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원인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대책. 충분히 이거는 적어 주실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마감 공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이템 빼내는 겁니다. 아이템. 그러면 아이템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마감 공사. 충분히 빼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자, 매스 콘크리트가 전회차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에서도 안 뺐거든요. 예상 문제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 단계별 관리 항목 해갖고 예상 문제에서 용어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모의 1에서도 풀었습니다. 또 혹시나 해서 또 풀었습니다. 매스 콘크리트 워낙 자주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의 1에서는 이 매스 콘크리트는 면접할 때 항상 뭐 나오는 겁니다. 면접할 때 항상 준비하는 거고요. 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뭐 원인과 제어 대책 물어봤죠? 원인과 제어 대책 물어봤고요. 자, 원인에는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으로 크게 나눴고요. 발열에 의한 균열입니다. 내부 구속이. 그러니까 미세한 균열입니다. 미세 표면 균열입니다. 0.2mm 이하. 그리고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이 큰 겁니다. 이건 관통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냉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균열입니다. 자, 온도 균열 제어 대책은 뭐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이 매스 콘크리트를 작성하는데 온도 균열 지수를 적지 않았다. 그럼 뭐 다음 시험 바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험. 예. 매스 콘크리트하고는 짝꿍이라고 그랬습니다. 짝꿍. 온도 균열 지수와 짝꿍입니다. 짝꿍.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야, 클레임의 유형과 해결 방안. 클레임. 자, 이 클레임도 요것도 이제 예상 문제에 넣어 있고요. 예상 문제. 모의 1에서도 풀었습니다. 모의 1에서도 풀었습니다. 예, 유형. 자, 이게 근접한 문제가 지금 118에 나왔었죠. 그때 리스크 대응 전략과 클레임 발생 시 해결 방안 나왔었고요. 117, 118 같이 나왔습니다. 117에도 나왔었거든요. 유형, 요인과 해결 방안. 그러니까 여기는 요인만 뺀 겁니다. 요인만 빼고 유형과 해결 방안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인은 막 적을 수 있어. 막 적을 수. 내 마음대로. 근데 제가 유형과 해결 방안은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건 외워야지 팍팍 나와서 쓸 수 있다.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자, 기본이죠. 클레임 1번. 뭐 이거 협상조정 중재 소송 흐름도 당연히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클레임이 안 돼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분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클레임의 유형. 이 유형이 아까 1교시의 1번 공사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가 되는 거겠죠. 그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저도 통화해 보니까 그거 클레임에서 빼면 되잖아요. 벌써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별로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예. 이 클레임에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크게 4가지입니다. 예, 크게 공기 지연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지연이고 공기 촉진입니다. 그럼 발주처에서 공기 촉진을 한 거겠죠. 그리고 공사 범위가 틀린 거고 설계 변경 이런 공사 범위가 틀리고 또 현장이 상이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더 적으셔도 됩니다. 아이템 개수 10개 채우려면은 더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 방안, 협상, 조정, 중재, 소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충분히 이거 뭐 모의고사까지 하신 소장님들은 충분히 적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까지 하시는 소장님들은 충분히 클레임까지 모의원에서 했었고요. 예. 그래서 조정서부터 조정 중재에서는 이제 그 구속력이 있는 거죠. 구속력이 있는 거고, 소송은 이제 큰 비용이 이제 손실되는 거고, 아이템 개수 하나 더 채우려면 철회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철회. 예, 철회까지 쓰면 하나 되는 겁니다. 아이템 하나 버는 거죠. 철회. 아이템 개수가 9개라고 지금 모의2에서 저한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야. 철회 썼어 안 쓰니까 철회를 안 쓴 거야. 철회 쓰면 10개 되는 건데. 예, 철회를 안 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뭐 급하니까 막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얘기를 한 내용도. 예. 또 하여튼 뭐 모의 1, 2, 특히 2에서 하신 소장님들은 뭐 많이 잘 뭐 기다려 볼 만합니다. 예, 많이 잘 쓰셨습니다. 뭐 면접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 걱정. 예, 그건 나온 다음에 걱정하라 했거든요. 면접 걱정. 예, 면접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특히 공동주택 그 맞는 그 문제죠. 예, 깽폼의 시공 시 위험 요인과 외부 발판의 설치 기준, 그다음에 해체 시 주의사항, 이것도 3개 물어봤습니다. 3개. 자, 3개 물어봤고요. 가장 근접했던 문제가 114회에 나왔었습니다. 깽폼의 구성 요소 및 제작 시 고려사항, 요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깽폼. 그리고 요즘 또 RCS 폼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 RCS 폼. 지금 계속 번갈아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RCS 폼. 예. 그래서, 요것도 그 기본, 우리가 이제 그 시공 순서를 생각하고 있으면 충분히 유추해서 빼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예, 보시면 위험 요인, 뭐, 이거 보시면 아이템 보시면은 타워크레인, 미지지, 뭐, 이런 용접 부위 결함, 뭐, 계급부 추락, 뭐, 이런 거 뭐, 유추해서 분명히, 현장에 경험을 안 하신 분도 뭐,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깽폼 시공시 위험 요인, 예. 뭐, 존치기간 미준수, 뭐, 치갑, 과다, 우리 그 장판지에 있는 거 내용 쓰는 겁니다. 장판지에 있는 내용.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설치 기준이죠.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을 숫자를 과연 쓸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올려놨듯이 이거는 3개는 물어봤고, 앞에 설치 기준 위험 요인 물어보고, 그 기준 물어보고, 설치 및 해체 시, 뜯어보면 4개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 설치 시 주의사항, 해체 시 주의사항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은. 뜯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설치 기준은 써주면은 45점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60점입니다. 제가 말한 45점은. 그래서 못 썼어도 거의 근접하게 잘 표현했어도 가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너무. 자, 설치 기준 보시면은 뭐 한 그 600 정도 제가 총평에 올렸듯이 작업 발판포 한 600 정도, 600 이상 예, 정도 이렇게 보시고 설치 기준도 아마 읽어 보셨으면은 뭐 규격에 맞고 뭐 그 규정에 맞고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안 되면 쓰셨겠죠. 그렇게라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치 기준서 그리고 설치 및 해체 시 유의사항 요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및 해체 시 유의사항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아이템화 시키는 겁니다. 아이템화. 자, 문제 4번입니다. 이것도 뭐,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 4번. 이거 뭐, 모의고사 1, 2에서 CIP, SCW 용어 다 풀어봤고, 예상 문제에서 슬러리얼, 제가 분명히 용어 정규반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탑다운에서 분명히 사용했지만, 슬러리얼 단독으로는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분명히 슬러리얼은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예상 문제에도 다 들어가 있었고, 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 자,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가 CIP, SCW 슬러리 공법의 장단점과 설계 시 고려사항 너무 많이 찍혀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하나만 찍혀 있어 갖고 이렇게 풀면은 오히려 간단한데 이건 구성이 어려운 거예요. 구성이 답안지를 이거 어떻게 구성하라는 얘기야. 찍힘인데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자, 그럼 1번 개요했고요. 2번 지하 연속벽 분류 벽식과 주열식, 그거 구분했고, 지금 이거 기출로 보시면은 슬러리얼 단독은 한 108회 때 나왔고요. SCW는 92회, CIP는 88회, 같이 CIP, MIP, PIP 같이 나왔었네요. 예. 또 비교 설명하는 것도 또 80회 나오고, 하여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CIP, PIP, SCW 비교 설명도 나왔었고요. 예. 자, 3번에 CIP 공법해서 이렇게 그 정의, 시공 순서 이런 개념으로 쓰셨는데, 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잘 봐보세요. 장단점하고 설계 시공식 고려사항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쓸 내용 저기 안 돼. 이거 3쪽 초과야, 초과.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 이것만 써도 3쪽 넘어요.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요런 정의 시공 순서는 쓰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자, 3번에 CIP를 대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3번 CIP 대제목 잡았고요. 자, 그러면 중제목을 1번 잡는 거예요. CIP의 장점. CIP의 장점. 중제목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1번 CIP의 장점. CIP의 장점. 잡고 아이템 해서 하고, 그 다음 CIP의 단점, 장단점 물어봤으니까요. 그럼 제가 2번이라고 했습니까? CIP. 그 다음에 3번 설계 시공시 뭡니까? 고려사항입니까? 고려사항. 해서 중제목 잡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아이템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해 주면은 금방 이거 뭐 몇 쪽 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SCW. 그 다음에 저거 3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4번은 SCW. 요렇게 똑같이 잡고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슬러리월. 요것도 똑같이 잡고, 요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을 겁니다. 이건 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이거 나와가지고. 예. 하여튼 뭐, 어쨌거나 뭐 다 채우셨겠죠. 이거 뭐. 다 들은 게 있는데, 이거. 예. CIP, SCW, 슬러리월. 예. 너무나도 뭐 기본적인 문제고요. 예. 다음.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예상이 원래 지금 이제 그 9시까지지 않습니까? 9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시 한 20분까지 빨리 끝내고요.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30분 동안은 OT 다음 주 숙제가 나가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 하실 분들은. 그래서 모의고사 하지 않으시고 외부 오신 분들은 저랑 상담 필요하신 분은 그때 잠깐 저 보시고요. 모의고사 계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그 OT랑 다음 주 숙제 제가 해드립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OT 해드리고 다음 주에 나갈 숙제 하면서 어떻게 숙제를 해와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시 20분까지 화장실 5분이면 갔다 오시죠. 5분. 25분 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25분.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급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잠깐. 이거 어디가 끊겼네요, 지금. 자, 5번이죠, 5번. 자,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내화 구조 성능 기준과 뭐 장판지 그대로죠. 예, 그 내화 성능 확보 방안. 이 5번 문제는 모의고사 1, 모의 2 그냥 계속 다 문제 냈습니다. 다 풀어본 겁니다, 이거 다. 예, 다 풀어본 거고요. 예, 너무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전 모의에서 뺐었거든요, 이 모의고사는. 이거 내화도 이거 120회 나왔습니다. 120회. 작년에 120회. 120회 나왔었고, 그 전에 또 재작년에 또 118회도 나왔었고, 뭐 1년에 한 번 나오고 있네. 1년에 한 번. 예. 내화수 그 구조 성능 기준 당연히 암기하셨을 거고요. 이거 아이템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표가 아이템화 하셔갖고 뭐 일반 주거, 공장 창고 아이템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내화 성능 확보 방안 뭐 교재대로 이거 돼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안전관리 대책도 좀 쓰라 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도 쓰라 했고, 근대화적인 내용 좀 들어가야죠. 여기 또 BIM 좀 들어가고, 다 모의고사엔 자꾸 자꾸 이제 그런 얘기 대책에 이제 자꾸 이런 아이템도 더 넣어야 되고 자꾸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3개월 과정에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해드려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역효과. 내 마음대로 막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같이 문제 풀고요. 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선택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3교시에 6번.
자, 석재 표면 마무리. 요거 그 121에 나왔던 거거든요. 석재 표면 마무리. 혹두기, 정다듬, 줄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우리 그 기사 때 외웠던 거고 그 정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마무리 종류와 설치 공법. 설치 공법은 결국 뭐죠? 종류죠, 종류. 종류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제가 종류 하면서 써줘야 되는데, 그 앞에 마무리 종류는 몇 가지만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 공법의 종류에는 뭐, 제가 이제 그 암기했었죠. 습식으로 안 가지요 해서. 그래서 이것도 장판지에 대한 기본 문제다. 종류를 해서 쓸 수 있는. 자, 문제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 석공사의 석재 표면 마무리 종류와 설치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 어떤 거에 대해서 찍힌 게 아니거든. 뭐 순서, 문제점, 대책, 시공시 유의사항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거. 근데 참 이런 게 좀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마무리 종류와 설치 공법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마무리 종류는 대제목 잡고 대제목 잡아서 해줬고, 지금 과연 그 석재의 설치공법을 다 대제목을 잡으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설치공법해서 습식 앙카에서 이렇게 아이템화해서 했는지, 아마 각양각색일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대제목 잡기가 또 힘든 거다. 찍힘과 포괄적인 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문제는 다 아는데 답안지를 구성하는 게 요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막 종류를 잔뜩 물어보고 찍힘도 잔뜩 나오고 요런 것들이 좀 답안지 구성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이겠고요. 자, 4교시입니다. 자, 4교시. 지금 그래서 3교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석공사 뭐 표면 마무리 정도만 조금 뭐 암기가 안 됐을 뿐이지, 뭐 나머지는 뭐 4개 고르는데 충분히 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문제는 4교시입니다. 4교시 문제는. 자, 1번 RC 건축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주요 구조부 보수 보강 공법 및 시공시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그 증축하고 리모델링만 없으면은 간단히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냥 콘크리트에 보수 보강 쓰면 되는 건데, 우리 또 갑자기 이거 리모델링 이게 있어 버리니까 순간 또 당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순간. 예. 그래서 그거 여기 리모델링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까지 리모델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리모델링 우리 길에 가시다 보면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보수 보강 안 하고 리모델링 하는 공사 없지 않습니까? 다 무슨 보강합니까? 단면을 증대하거나 뭐 보강보를 설치하거나 당면을 증설하거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 내용. 결국은 RC에 대한 구조 보강, 보수 보강 공법을 쓰는 건데, 자, 내용 보시면은 주입공법은 간단히 쓰시면 되는 거겠죠. 주입공법은 이런 단면 증대나 이런 강제 보강, 아니면 그 탄소섬유 시트, 아니면 단면을 증설, 다양하게 그렇게 몇 개 더 이제 들어가면서 시공시 품질 관리 방안은 단면을 증설할 때 이제 그 시공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총평에도 썼듯이 이런 그 건축물을 그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지, 무턱대고 들어가면 노후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도를 확인해야 되니까 건축물을 이력을 조사하고 설계도서 이제 현황 보고, 또 옛날 거는 설계도서도 없어요 또. 그럼 또 코어도 떠보고 해서 확인해보고 노후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보시면 안전성, 무슨 민원, 방제 대책, 이런 이런 환경오염, 공해 이런 것들도 품질 확보 방안에서 우리 장판지의 내용 갖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조적공사 시공순서 물어보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시공순서를. 예,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그거 시공순서는 안 물어봤었어요. 예, 시공순서는 거의 처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품질 관리 방안은 뭐 일반적인 누수 원인 및 대책, 그리고 백화 원인 및 대책. 대책에서 품질 관리 방안, 그게 대책입니다. 품질 시험 이런 거 아니에요. 시공시 주의사항, 설계재료 시공양생, 시공관리에서 우리가 빼내는 겁니다. 예, 조적공사.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앞에
또 실수하지 마시게 우리가 또 점토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아파트 세대 내부 벽체예요. 내부 벽체. 내부 벽체. 시멘트 벽돌이겠죠. 내부 벽체. 시공 순서. 자, 그럼 제가 작성한 거 보시죠. 시공 순서 장판 지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먹놓기 전에도 바탕 처리하죠, 우리가. 바탕 처리하고, 모난 것 깨트리고 다 하거든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준틀 설치하고, 몰탈 배합하고, 쌓기 전에 또 바탕 처리하죠, 바탕 처리. 쌓고, 줄눈 설치하고. 요거 뭐 기본적인 시공 순서, 하시면 되고, 품질 관리 방안, 요 교재에 있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판지 마감공사에서 맨 처음 할 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본드빔 설명해 드렸잖아요. 테두리보, 그 다음 벽돌 교광보 설치하면서 벽 배치 잘못되면 안 되고 병량이 부족하면 안 되고 기초의 부동치마를 조심해야 동결심소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익스패션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 이질 제하고 접합부 이런 부위 또 방습층 설치 이런 것들 또 본드빔 이런 데 들어가도 되겠죠. 본드빔이란 단어 용어에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용어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또 모의고사 OT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다, 2번. 자, 3번. 이제 현장 소장님이나 아니면 감리 단장님, 그래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장 소장님도 이거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건설법, 건설산업 기본법 내용입니다. 첨부 서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는 뭐야?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발주처 하도급 계약 수행 능력 등의 적정성을 이런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이건 품질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째 품질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오고 우리 건축 시공에 나왔습니다. 건축 시공에. 그래서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은 우리가 105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품질에서 저희 건축에서 용어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용어로 나왔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뭡니까?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이건 암기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면접 때 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면접 때 이거 가끔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면접 때 암기하는 건데, 이거 좀 더 깊이 나왔습니다. 품질에 대한 내용. 품질관리대학 수립공사랑 품질시험계획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은 배치기준 이것도 다 암기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암기. 품질에서는 기본입니다. 매일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거 품질에서 건축 품질은. 그래서 품질관리인 기술 업무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품질관리인 기술 업무는 충분히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품질 쪽으로 충분히 기술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제 뭐 좀 아리까리하고 좀 제대로 좀 숫자가 좀 틀리겠고 뭐 그렇겠죠. 뭐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점수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강간말뚝입니다. 강간. 강제말뚝에는 강간과 H형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성 강간말뚝의 특징, 파손 원인, 대책, 용접시, 유의사항. 크게 쪼개봤을 때는 4가지씩이나 물어본 거죠. 크게 쪼개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요게 기출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107회 때 나왔었습니다. 15년도입니다. 107회 때면 15년도. 지정공사에서 강간말뚝공사 시 말뚝의 파손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고요. 기성 강간말뚝. 그런데 우리 건축에선 제가 이제 장판지 강의할 때는 거의 PHC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우리가 건축은 다 그거 사용하거든요. 거의 뭐 항만이나 제방 이런데 많이 쓰입니다. 이거 강간말뚝은. 뭐 쓰신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건축은 저도 PH 파일은 저도 수천 개를 박아봤어도 강간 파일은 저도 안 박아봤거든요. 거의 많이 안 쓰거든요. 건축은. 그래서 강간 말뚝의 특징. 이거 특징 보시면 이것도 아이템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이 용이하고 강도 지지층 관통이 가능하고 그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안 쓰는 거겠죠. 고가. 고가. 이 정도 안 하고 콘크리트로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건축은. 고가고 이제 방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이게 특징이고요. 자, 강간 말뚝의 파손 원인은 뭐야? 자, 제가 총평에도 올려드렸듯이 기성 콘크리트 박이지에서 우리가 유출하는 겁니다. 박이지에서. 박이지에서 똑같습니다. 박이지에서 유출하시면은
똑같은 뭐 타격할 때 타격 에너지 과하면 안 되겠고, 이음부에 조심해야 되겠고, 지지력 최종 관임량 확인해야 되겠고, 똑같습니다. 예, 그 똑같이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파손 원인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거 참고로 이거 보시면 되겠고, 용접 불량, 뭐 결함, 뭐 똑같습니다. 대한 이런 그 강간 부식, 요런 내용들이 강간의 냄새가 나는 것들이 아이템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강간의 냄새가 나는. 예. 기성 강간 말뚝 파손 대책. 자, 원인의 반대로 썼습니다. 원인의 반대.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본 거죠. 용접 이음식 주의사항. 이것도 사실은 강간 말뚝의 원인 및 대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용접이 워낙 중요하니까 용접에 대해서도 하나 더 물어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용접시 주의사항. 뭐 일반적인 거죠. 뭐 슬러그 오물 물질 제거하면서 방어 설비 10m/s 때 방어 설비 갖추면서 유자기업자가 확인하면서 예열 실시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비파괴 검사까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비파괴 검사 보통 그 저기 하죠. 그 MT 사용하는 거죠. 자, 기성 콘크리트 이것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6번도 뭐 거의 뭐 강조했죠. 방수는 이제 나오면 요즘 방수는 옥상에서 많이 나온다. 지붕방수. 지붕방수 나온다 했고요. 자, 지붕방수에 120회 지붕방수에 나왔었고요. 지붕방수 작업점 검토 사항 및 누수 원인 및 대책해서 지붕방수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120회 때. 다음 선정시 고려 사항도 96회 때 나왔었고요. 방수공법 분류 이런 것도 97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방수공법의 종류니까 상당히 장판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길래 이거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종류에 대해서 쓰라는데 재료별로 또 뭐 있습니까? 재료별로 제가 여기 해놨듯이 시멘트, 아스팔트, 시트, 도막, 방수 그거 말고 복합방수 또 써도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재료별이잖아요. 그럼 또 뭐 위치별로 또 쓸 수도 있어요. 또 지붕방수, 지하방수. 지하방수에 뭐가 있습니까? 안방수, 밥방수. 그것도 또 써줘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써도 이거 삼쪽되겠습니다. 그것만 써도. 그러니까 알아서 줄여 쓰시는 거고요. 자, 방수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예, 뭐 식용안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예, 식용안무에서 뺐을 수 있고, 지붕방수 하자 원인. 하자 원인은 뭐예요? 위에 당연히 바탕처리서부터 이제 구배서부터 실시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예, 하자 원인. 예, 하자 원인에서 물어봤고, 자, 항상 우리가 원인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대책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책을 써주는 게 다 낫다. 서술형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교시는 지금 소장님들 제가 통화한 결과로 이런 3번 하고 4번 정도가 3, 4번 정도가 조금 쓰기가 조금 불편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123회 지금 그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조금 좀 빨리 했습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그래서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알아봤고요. 그래서 2교시, 3교시는 너무나도 무난하고, 그래서 1교시나 4교시에서는 조금 이제 채우는데 조금 껄끄러웠던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뭐 항상 뭐 난이도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냥 우리는 항상 중간입니다. 난이도는. 네, 중간. 예. 중간 정도면 이렇게 뭐 그 공부를 많이 하신 소장님들은 중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공부가 좀 적게 하신 분들은 중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항상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많이 되고 준비가 많이 됐으니까 모의고사에서 같이 우리가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다음 그 시험에도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고요. 지금 그 발표 나기 전에 항상 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톡에도 드렸지만 항상 쉼 없이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하는 날까지, 발표하는 날까지 우리가 면접 준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규반에서 모의고사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그 화장실만 가시고 좀 남아주시고, 혹시 이제 정규반 아니시고 끝나신 소장님이다 아니면은 너무 많으시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누구 확인만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 통화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통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끝까지 발표 날까지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